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사람이 121만 9,849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의 8.1%인데요. 이들에게 오늘부터 고지서가 배달되죠.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강력한 조세 저항이 예고되는데요.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죠. 연말을 강타할 최고 이슈 종부세 논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종부세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종부세가 오늘부터 고지서가 각 집에 납세자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이 막대한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었는데 종합적인 지금 세제 대상이 몇 명이고 세액이 얼마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네. 오늘부터 지금 국세청에서 다 보낸 거죠? 네. 좀 고지 현황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한 120만 명이 이번에 고지서를 수령했을 것으로 이제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만 해도 그게 한 4조 원 정도 되고 4조 원. 네, 이게 2017년도만 해도 33만 명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4천억 정도뿐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면은 대상자만 해도 우리가 이 3배가 늘어나고 대상 또 2017년에 비해서 17년 5년 동안 그리고 금액 세수만 해도 10배가 늘어나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주택 보유자 수의 2017만 해도 한 2.4%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20만 명이 돼서 8%에 해당하는 아주 급등하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세금이 돼 가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상당한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이렇게 지금 122만 명 이렇게 대상자가 일단 크게 늘어나는 게 뭐 공시지가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크게 그렇죠. 늘어났습니까?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네. 지난해까지 36%가 더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공시가격은 현실화 과정도 있지만은 평가 자체가 현황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매년 9월부터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시작해서 표준시 공시지가 50만 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마무리 짓고 그리고 4월 말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이 신청을 받고 확정되면 7월 1일 날 고시하는데 이 고시하는 게 1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 50만 개를 가지고 개인 소유인 3,450만 개 정도 필지의 개별 필지 가격을 매겨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 공시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토지세를 물리고 또 이 그 토지 말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4월 말에 확정해서 5월까지 이의신청 받고 역시 7월에 고시하는데 이 고시하는 가격 그대로 그냥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여기에 가장 컸던 것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가구 2주택이면은요. 중과세 세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시장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게 금년도 1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70%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점점점 세금만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금액도 올라가고 현실화시키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많이 부과된 거 아닌가. 일단 주택 공시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다주택자도 말씀을 권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만은 1주택자들도 이번에 대상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네. 요번에 22만 명 정도가 이번에 1주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2,400억 정도 부담을 하고요. 이게 2017년 5년 전만 해도 3만 6천 명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뭐 세금도 151억. 그러니까 뭐 아주 비중이 낮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1주택자들도 이제
어이고 이게 뭐 세금이 얼마 안 낸다느니 이렇게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들었는데 실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대상자는 급증을 했거든요. 이 공시 가격이 확 오르다 보니까 대상이 늘었는데 일단 세금, 1인당 세금으로 하면 그래도 작년에 낸 사람의 1인당 세금과 올해 내게 될 급여가 조금 낮아지긴 했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 15억 정도 주택이라면 일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현재 11억까지는 이제 면제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원래는 올해 100%인데 100%인데. 그러면 세율만 곱해서 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현 정부가 60%로 낮췄어요. 그러면 나머지 4억에다가 0.6을 곱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그럼 만약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60%로 낮추지 않았더라면 세금 폭탄이었죠. 엄청 많이 나왔겠죠. 네. 그것마저도 적용 안 했다면 아마 조세 반발이 심할 수도 있었죠. 강할 수도 있었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일가구 1주택자들은 그냥 뭐 날벼락 맞듯이 그냥 집값은 본인이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올라가서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면 아마 화가 좀 날 겁니다. 네. 평균 세액을 보니까 한 336만 원 정도. 네.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아까 홍 교수님 말씀드린 1주택자들 23만 명.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세금의 중압감은 굉장할 것 같아요. 재산세를 내고 또 이걸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집값도 상당히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부담 능력 또 소득 수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주택 가격의 증폭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또 이렇게 하니까 예. 또 1주택자들이 재산세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재산세도 내는 데다 종부세를 내서 1주택자들이 그 증폭이 5년 전에도 3만 명대에서 22만 명대로 이렇게 1주택자들. 1주택자만 해도 이런 것은 금액이 다과가 아니고요. 또 이런 분들이 고령층이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 분들은 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계셔서 거기에 피부로 와닿는 그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이렇게 네. 보였습니다. 자, 종부세가 도입된 게 2005년입니다, 교수님. 네. 좀 역사 좀 살펴주시죠. 그 당시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됐는지.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2005년도에 그 부유세라고 하는 1%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도입됐거든요. 1%. 네, 그 당시에는 이제 1가구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간에 6억 원 이하면 다 물렸어요. 그리고 가구별 합산입니다. 가구별 합산. 네, 그러니까 아내가 집을 가고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이게 2주택이죠.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2009년도 MB 정부 당시에 1가구 1주택은 9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 이제 세금을 물리는 걸 바뀌었다가 지금까지 이래 오면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지난 정부에 낮췄지만은 공시지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71.5%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는 별도로 띄어서 다주택자가 분리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낮아진 거지 이걸 합산에 따르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지금 OECD에서도 권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하지 말라고? 사항이에요. 네. 그러다 향후에 아마 이게 여야의 논란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이제 그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보유세만 따졌을 때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낮은 편이지만 총 조세 부담률 자체를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률 GDP 대비 이걸로 따지면은 38개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굉장히 부동산 높습니다. 관련. 네, 그래서 이전 정부가 계속 그 언론이나 이쪽에 얘기한 게 높지 않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재산세가 낮다고 얘기한 거죠. 재산세가. 아, 그래요? 보유세가 낮다고 한 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실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높지 않다. 그래서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과 달라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재산세인 보유세가 두 가지. 재산세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 있고요. 이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네. 요 두 가지를 합치면 낮은 편에 두 가지 합쳐도 그런데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잖아요. 양도세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동산이 부담하는 총 조세 부담률의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세계 3위입니다. 그렇군요.
홍 교수님, 지금 전체적인 저희가 이제 공시가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네. 세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느냐, 네. 왜 이렇게 계속 세금을 올려왔느냐, 네. 우리나라가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네. 이런 논리를 많이 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게 아닙니까? 네, 이게 한 3년 전만 해도 그 보유세가 OECD 평균 밑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만 해도. 네, 그리고 지금도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이 그 보유세가 GDP 대비하면 한 0.03% 차이에 조금 현재 낮아 있는데 OECD 평균보다. 평균보다 네. 예, 아주 뭐 근소한 거의 같은 평균 정도인데 수준이다. 네. 근데 그게 2020년 자료입니다. 근데 2021년과 2022년에는 저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이 아주 폭등했고 예. 또한 이 세금도 작년에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기획재정부도 뭐라고 그러냐면 2021년 자료와 2020년 되면은 평균 수준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유세가 OECD보다 낮다고 얘기하기는 이제 이 통계 자료에서도 얘기할 수 없고 뭐 금방 우리 또 권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유세와 거래세까지 다 합치고 이러면은 전 세계 1위라고 또 그 기획재정부에서 또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 전체 GDP에서 우리 GDP 대비. 자산 관련 그러니까 세금 보유세, 기준, 거래세까지 거래세. 다 합치면 이렇게 최고의 부담을 왜 대한민국에서 그걸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합리적인 어떤 그 이유가 이 종부세를 이 OECD 국가 38국에서 갖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금 자체가 다른 나라는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특별히 그런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접근이 강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러나 지금 뭐 이런 부동산 가격은 그 세금보다는 금리 등 금융정책이든 시장 수요와 공급 법칙 등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지금 내려간 게 종부세가 올려서 지금 내려갔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여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 말씀에다가 그 OECD 사이트가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들어가서 텍스 온 프로퍼티를 누르면 지금 현재 그 2020년도 기준으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취득세 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걸 다 합친 거를 이 GDP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20년 기준도 3위예요. 자산 관련 GDP 대비 자산 관련 세금이 이전 정부는 계속 그 양도세와 보유세, 취득세 빼고 보유세만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상속세 적용세도 없거든요. 양도세 없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포함하면 상당히 조세 부담이 높은 나라다. 이 통계를 때로는 정부나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서 약간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통계를 좀 똑바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지금 공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요. 집값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공시 가격보다 더 떨어진 경우 지금 그런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시가로 세금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이 세금에 대한 그 기본 개념부터의 의심을 가질 겁니다. 아니 자기가 집값이 보다도 기준이 세금 기준이 더 높게 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의 그런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2020년까지만 해도 그 이 공시가격은 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이제 거의 맡겨서 그걸 받아서 정부가 그 이용을 했는데 2020년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그 법률에서 갑자기 이 공시가격에 대한 목표치, 현실화율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개정을 해서 새로 조문을 신설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원래 우리 헌법에 보면은 조세 종목과 세율은 국회 법률로 정한다. 국회가 정하는 거죠. 조세법률주의죠. 그러면 의도된 증세를 하려면 세율로 해야 되는데 아니 과세 표준 즉 공시가격을 통해서 세금을 올리는 국토부 장관이 말하자면 세율을 올리는 이러한 정말로 조세범주의의 그 위배성이 강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시가격을 많이 올려놨더니
지금 와서니 집값이 갑자기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역전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예. 앞으로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시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주변 집값이 공시가보다 떨어졌는데 일단 공시가 1월 1일 공시가 기준으로 종부세를 받았다. 네.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돌려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세금은 내야 됩니다. 세금은 내야 돼요? 단지 이제 내가 고지받은 공시가에 따르는 공시가격에 따르는 종부세가 맞는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이 장기부의 특공자 적용했는지, 네.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 적용했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주택을 샀다가 팔 경우 2년 이내일 경우에는 2년 동안은 1주택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인했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부부 공동명의로 가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으로 가는 경우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이거 이외에도 일단 공시지가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다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역전 현상이 생긴 게 예. 지금 현재는 예. 몇백에서 몇천 사이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향후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전제하라면 예.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갭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역전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고지되는 기준이 예.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발표됐고 예. 6월 1일 기준으로 이게 고시됐기 때문에 6월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네. 그 기준이 6월 1일이란 말이죠. 예. 6월 1일 날 만약에 10억이었는데 12월 달에 5억 됐다고 해서 5억에 예. 적용받지는 않아요. 6억으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부과된 세금은 내고 봐야 됩니다. 일단 내야 된다. 네. 야, 실거래가가 실제 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져서도 네. 방법이 없이 내고 나서 네. 이거 참 납세자들 답답한 일인데 그러면 조세법률주의에서 의해서 세금을 세율로 정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의로 공시가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것은 이 다른 나라에서 참 볼 수 없는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이 한 대략 60개 정도의 공과금하고도 다 이렇게 네. 연결이 돼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그거를 객관적 가격에서 감정평가사에서 여러 물가 수준 여러 가지 해왔던 그 가격 공시가격 결정해왔던 거를 목표를 요번에는 조금 10%를 올려야 되겠다. 예. 아니 자기가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획일적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공과금 주식까지도 전부 다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고 또 이번에 세금이 많다고 또 내려야 되겠다. 네. 그러면 세금이 내려가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공과금도 내리고 이건 너무 불안한 것이죠.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러한 공과금이나 세금을 함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갑자기 이 종부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일환으로 2020년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목표치를 정할 수 있게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예.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아마 이 헌재에서도 판단을 받아볼 정도의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시가로 세금의 이 경중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문제가 크다. 여튼 정부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네. 공청회를 지난번에 한번 했고 네. 또 내일도 지금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정부는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너무 과중하다. 애당초 종합부동산세의 그 취지가 부유세, 부자세로 1%에 매길고 했는데 이게 보통세가 돼버렸어요 지금. 8%나 되니까. 네, 지금. 보통세가 돼버렸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그 징벌적 과세잖아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3주택자는 양도세도 징벌적 과세지만 종합부동산세 자체도 좀 이게 문제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세율이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가 되고 이 신청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좀 손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야당이 문제입니다. 이 모법을 고칠 때에는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종부세 개선안, 지금 네. 정부의 국회에 내놓은 네. 정부가 고치려고 하는 거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걸 모두 이제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정시장 가격 비율, 공시 가격도 뭐 이번에 하겠다, 뭐 또 조정 지역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세금을 미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 종부세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과세는 오시주가에서 그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폐지 내지는 조정 또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기본 공제액을 좀 원래는 한 14억 정도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또 그게 야당의 반대도 안 됐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기 위한 입법안을 이제 마련해놨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야당이 일단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아직은 그러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논의는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세금 부담이 클 텐데 교수님 지금 집값 동향 네. 현재 지금 집값이 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데 지금의 집값 상황이 어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정상적인 국면인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우리 경제 위험한 어떤 폭락의 신호인지 어느 정도로 지금 봐야 됩니까? 현재의 집값. 정부에서도 지금 급락하는 거에 대한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이 급락하는 거를 잘못하면 이제 경착륙이 되게 되면은 경제에 주는 충격이 커요. 더군다나 미국에 지금 현재 그 FOMC가 금리를 올리는 게 5%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그 아이비은행들의 예측이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또 빅스텝을 가게 되면은 4.5%가 되는데 우리도 이번 주에 이제 그 금토기가 있죠. 그렇죠. 아마도 빅스텝 갈 가능성이 높아요. 베이비스텝이 아니고. 그러면 3.5 정도는 따라갈 텐데 경제동향회의에 제가 들어가 보면은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가 1.25 이상 벌어지면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1% 벌어졌는데 미국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도 조금씩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내년 상반기도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단지 이제 금리가 언제 멈추고 언제 하락할 것인가 예측을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또 외국의 그 블룸버그 통신이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은 내년 하반기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태에서 계속 글러갈 수밖에 없고 매수 심리가 꺾인 게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그 급락하는 속도가 점점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더 가팔라질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번에 경기도의 그 하남시나 성남, 수정구, 분당구, 과천, 광명을 빼곤 전부 풀었죠. 전부 해제했습니다. 네, 규제 지역을. 빠르면은 아마도 내년 1, 2월 달에 그 나머지 서울도 일부분 좀 완화하지 않겠나. 완화해도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거래 실종이 거래 멸종이라는 얘기 할 때 정도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되어야 가격은 어느 정도 급락을 막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나 또는 20, 30대 젊은 층들, 집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길 바랄 겁니다.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리 등락폭에 관계없이 지불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게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연착륙 정책은 정부가 내놔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금도 아마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집가 하락이 계속 가파르게 될 것이다. 우려가 높으니까 정부가 서울도 규제 지역 완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미분양 주택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4만 2천 가구입니다. 4만 2천. 악성 미분양이 7,300가구가 넘는데요. 이게 아마 연말까지 5만 가구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미분양 주택이 내년 상반기에 한 7, 8만 가구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금 현재 피해보 대출이 한 500조 정도 됩니다. 부동산 PF. 이게 분양이 돼서 중도금 대출이 되고 또 중도금 대출이 들어와야 이 그 PF 대출도 갚고 건설사가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당장 서울의 그 둔촌중고 아파트 12,200가구 분양하죠? 대출이 안 됩니다.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까? 네, 84제곱미터가 1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PF 대출의 문제가 되면은요.
결국에는 그 증권사나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됩니다. 제1금융권보다는 증권사가 PF 대출을 많이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까지 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경제에 미치는 또 타격 영향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좀 전반적인 틀 속에서 좀 한 발 물러나서 멀리서 보면서 시장의 중장기적 대책을 좀 내놓을 때가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책들은 선제적 대책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시장을 조금 연착륙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많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네요. 홍 교수님, 내일 공시가 관련해서 아까 네. 공시가가 이 세금을 좌우하는 좀 행정 편의주의적인 네. 제도라 문제가 네. 많다고는 하지만 여튼 내일 또 국토교통부가 네. 굉장히 중요한 이 공청회를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공청회에서 현실화율을 네. 확실하게 뭐 좀 목표를 좀 낮춰야 되는 거 네. 지금 90%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네. 다른 걸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60%가 최저인데 최저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또 이 금방 뭐 공 교수님 말씀했지만 여러 그 이 조정 지역 등 규제 지역 또 많이 이제 풀어서 그야말로 세금 부담을 좀 낮추긴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시행령으로 했는데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지금 공정시장 공시가격의 예. 그 현실화율을 예. 조정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나머지는 법률로 안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찾아보려고 그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의 그 현실화율을 좀 내려보면 어떻게 되겠나 하고 이제 일단 공청회를 처음 공청회 할 때는 네. 내년 공시가율 현실화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뭐 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동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내리고 올리는 게 사회에 영향이 크니까 사실 그게 내리는 게 보통의 그 정말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것도요. 예. 이게 다른 공과금도 다 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뭐 의료보험이든지 뭐 자기 기여금이 내려가야 되니까 예. 이게 그 보통이 아니라서 이게 세금만 갖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행정에 관련된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르지책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법률은 개정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온 거로 보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이 개정안을 낸 조세, 이 종부세 관련 세율을 조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야당이 지금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서로 간에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최선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세 측면에서 볼 때요. 예. 이 공시가격을 낮추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지방세가 적어집니다. 지방세가 네, 된다. 보유세는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재산세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세. 지금처럼 경직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면 취득세도 지방세예요. 예. 이 세수가 아마도 내년에는 대폭 줄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내릴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야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워낙에 의견이 다르니까 세율 조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공시가로도 어떻게 좀 내려보겠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치적인 논리로 볼 때는 부자를 묶어야 서민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니까 부자가 더 적잖아요, 아무래도. 예. 종부세 내는 사람이 120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진영 논리로 가게 되면 이걸 풀지를 못해요. 예. 정말로 국민 경제를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예.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재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부자 세금 감세, 부자 감세에서 네. 확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설득할 방법이 뭐 이게 있을까요? 이제 종부세를 부자 감세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주면 부자들만 네, 이득 본다 하지만 다주택자들. 이 세금은 기본적으로 재정학에서의 그 기본 원칙이 조세 전가입니다. 조세 전가요? 부자니까 당신한테 세금 많이 물리면 당신만 부담이 딱 끝나면은 뭐 이런 것이 그럴 수 있죠. 뭐 부자에게 뭐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지만 그분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저 다주택자든 뭐 하면 다주택자가 있어야 이 전월세는 임대차 시장이 형성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자기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예. 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연구하고 월세든 뭐든 이런 것들이 내리는 것이나 이런 것도 그 경직적으로 내리고 이자율 같은 거에 의해서 다 전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그 부자 감세에서 부자만의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이 더 많은 부담을 세금이 아닌 다른 비용을 통해서 부담이 된다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없고 종부세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그 수많은 나라에서 왜 없는가를 알아야지 이걸 무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금은 이게 어떤 그 경제 원칙이나 글로벌 기준과 추세가 벗어난 정치적인 그런 접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집값도 막 뛰고 내리고 하는 이런 현상은 전부 그런 파생적이 발생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종부세 같은 이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실패했다고. 네.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금리 같은 주요한 경제 변수다 그런 얘기인가요? 세금이 아니고. 네. 오히려 똘똘한 채로 올라가잖아요.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다주택자 중과를 하니까. 네, 네. 사실은 시장은 가수요도 있어야 되거든요. 교수님 말씀대로 가수요가 있어야 시장이 돌아갑니다. 예. 지금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 지금 지방은 다 풀었잖아요. 지금 규제를. 근데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 주택이 4만 2천 가구 중에 1만 가구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근데 그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이 3년간 있어요. 그 지역도. 예. 그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일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가수요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실소유장이 관계없는데. 뭔가 시장의 좀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가 좀 더 완화돼야 된다, 해제돼야 된다는 권대중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종부세 관련 논란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